현재 태국에서는 중국 스마트폰을 사용하라는 정부의 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을 더 많이 팔기 위해 태국 정부도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수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태국 국민들은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경영학과 3학년 애니 윌슨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이지만 아시아 문화와 경제에 매료되어 뉴욕으로 유학을 왔죠. 특히 한국과 일본의 기술 혁신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제 관심사예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수업 시간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설렘을 안고 브라운 교수님의 글로벌 시장과 소비자 행동 수업에 참석합니다. 교수님은 20년 넘게 아시아 시장을 연구해 오신 전문가시죠. 특히 소비자들의 감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교실은 활기찼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335 모여 수업 전 토론을 하고 있었죠. 제 왼쪽에는 한국에서 온 희진이가, 오른쪽에는 태국에서 온 다야가 앉아 있었죠. 브라운 교수님께서 늘 그러시듯 정시에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거든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 같네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며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스크린에는 이모셔널 컨섬션 앤드 마켓 다이나믹스 타일랜드 스마트폰 마켓 케이스 스터디라는 제목이 떴죠.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제 양옆에 앉은 희진이와 다야의 반응이 달랐죠. 희진이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다야는 왠지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수업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토론으로 이어질지 몰랐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비자의 감정적 선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태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닌 감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노트북을 켜고 필기할 준비를 하면서 문득 옆자리의 다야를 슬쩍 봤죠.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분명 그녀에게는 민감한 주제일 텐데 과연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했답니다. 브라운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려는 순간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강의실 뒤에서 손을 든 학생은 중국에서 온 리웨이였어요. 교수님, 감정적 소비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의 질문에 브라운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교수님께서 교단 앞으로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감정적 소비란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같은 객관적인 요소가 아닌 소비자의 감정이 구매 결정을 좌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태국의 사례는 이러한 감정적 소비가 한 국가의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될 것 같네요.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죠.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였어요. 삼성의 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중국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선명했죠. 여러분,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변화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제 옆자리의 다야가 조금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태국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중국 제품이 더 저렴하니까요. 다야의 말에 희진이가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둘 사이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군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었을까요?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태국 소비자보호원의 2024년 1분기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막대 그래프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결과였죠. 가격 만족도는 89%로 매우 높았지만 품질 만족도는 42%, 서비스 만족도는 35%로 급격히 하락한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5G 네트워크 성능과 AS 관련 불만이었죠. 그래프 아래에는 구체적인 소비자 불만 사례들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동영상 버퍼링이 심해요. 게임 중에 자주 끊겨요. 영상 통화가 자꾸 끊겨서 못 쓰겠어요. 같은 생생한 불만들이 즐비했죠. 실제로 태국 소비자보호단체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67%가 네트워크 속도 저하 문제를, 73%가 AS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AS를 받으려면 평균 3주 이상 기다려야 하며 부품 수급 문제로 정품이 아닌 호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희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최근 한국통신기술연구소의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5G 네트워크는 단순히 통신사의 인프라 문제만이 아니라고 해요. 스마트폰 자체의 기술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안테나 설계와 신호 처리 기술이 핵심이라고 해요. 삼성전자의 경우 자체 개발한 5G 모뎀과 RF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게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희진이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다야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중국산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는데 마치 그 폰이 불편하다는 듯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다야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얼굴이 조금 상기된 듯 했죠. 하지만 교수님, 소비자들의 선택을 단순히 감정적이라고 단정 짓는 건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닌가요? 우리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물론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소비자의 권리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은 그 선택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교수님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미래 기술 발전 전망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AI 기술, 6G 통신,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신 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기술의 집약체이자 한 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죠. 감정적 선택이 이러한 기술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교수님의 말씀이 교실에 울린 후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때 다야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손을 높이 들었죠.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날이 선 표정이었어요. 태국 소비자들의 선택은 정당합니다. 우리는 더 저렴한 중국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왜 모두들 우리의 선택을 감정적이라고만 하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다야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고 일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기도 했죠. 브라운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다야의 말을 경청하고 계셨어요. 그때 희진이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다야의 말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이점만 보고 선택하면 결국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거예요. 방금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 품질이나 AS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질 텐데요. 다야가 곧바로 반박했어요. 그래도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하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비싼 프리미엄 제품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교실 뒤쪽에서 인도 학생인 프리아가 의견을 보탰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인도에서도 한때 중국 제품을 많이 썼었는데 결국 품질 문제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시 다른 브랜드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죠. 은행 업무부터 공부, 업무까지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와 시간 낭비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거죠? 그건 정당한 기업 행위인가요? 브라운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다야 양의 질문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철수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 같네요. 교수님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 사고의 통계가 있었죠. 실제로 태국 내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한국 기업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늘어났고 일부 직원들은 출퇴근길에 위협을 받기도 했죠. 기업으로서는 직원들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희진이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저도 태국 친구들에게 들었는데요. 태국 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세금 감면부터 시작해서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프로모션까지 말이죠. 프리아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혜택일까요? 정부가 특정 국가의 제품을 과도하게 밀어주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균형을 해칠 수도 있지 않나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불매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변질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교수님께서 프로젝터를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총 소유 비용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분석 자료가 나왔죠. 여러분, 이 차트를 보시죠. 2년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구매 가격은 확실히 차이가 나지만 AS 비용, 배터리 교체 비용, 성능 저하로 인한 업무 효율성 감소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희진이가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결국 2년 후에는 총 비용이 거의 비슷해지네요. 오히려 프리미엄 제품이 조금 더 경제적일 수도 있겠어요. 다야는 입술을 깨물며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때 희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최근 폴더블폰 시장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희진이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더니 준비해온 자료를 공유했어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제작을 위해 무려 7년간의 연구 개발 기간을 거쳤다고 해요. 특히 폴딩 디스플레이의 내구성 테스트만 20만 번 이상 진행했죠. 반면 중국 업체들은 이 기술을 모방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테스트 없이 제품을 출시했어요. 교수님께서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희진이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태국의 한 소비자가 SNS에 올린 글인데요. 중국산 폴더블폰을 구매한 지 2달 만에 화면 주름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힌지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대요. 더 큰 문제는 이걸 수리하려고 했더니 서비스 센터에서 부품이 없다고 해서 2달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삼성 폴더블폰은 특수 개발된 울트라 신 글래스를 사용해서 화면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고 힌지 설계도 플로팅 힌지 기술을 적용해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죠. 실제로 20만 번의 폴딩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요. 다야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반박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2배나 비싼 거잖아요. 이때 교수님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네요. 폴더블폰 사용자들의 3년간 총 유지 비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어요.
초기 구매 비용은 중국산이 훨씬 저렴했지만 잦은 수리 비용과 배터리 교체 비용, 그리고 2년 차에 발생하는 전면 교체 비용까지 합산하면 오히려 총 비용이 더 높아진다는 분석이었죠. 더구나 폴더블 폰의 경우 화면이 접히는 부분의 기술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수천 개의 폴더블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왔어요. 반면 중국 업체들은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죠. 게다가 AS 문제는 더 심각해요. 희진이가 태블릿으로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의 공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태국에만 해도 50개 이상의 센터가 있었죠. 평균 수리 기간도 3일 이내였어요. 하지만 지금 중국 업체들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희진이가 말하려는 찰나 교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희 사촌이 겪은 일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촌이 얼마 전에 중국산 폴더블 폰을 샀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화면이 망가졌어요. 서비스 센터에 방문했더니 부품이 없다면서 중국에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대요. 벌써 6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언제 수리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희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맞아요. 현재 태국 내 중국 스마트폰 서비스 센터는 방콕에 단 3곳, 전국에 15곳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부품 수급인데 모든 부품을 중국에서 공수해와야 해서 평균 수리 기간이 6주나 걸린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부품은 품절되어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대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필수품이잖아요. 은행 업무부터 업무용 메일까지 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한다면 그 시간 동안의 불편함과 업무 차질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다야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접힌 자국이 선명한 중국산 폴더블 폰이 놓여 있었죠. 저는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최근 태국 IT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82%가 현재 태국의 스마트폰 시장 변화가 장기적으로 국가 기술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네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교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브라운 교수님께서 모두의 생각을 읽으신 듯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희진이가 먼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AI 시대에서의 경쟁력입니다. 현재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가 아닌 AI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경우 자체 AI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이를 스마트폰에 탑재해 다양한 AI 기능을 선보이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학기 글로벌 기술 혁신과 경쟁력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맞아요. 특히 기술 종속성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학기에 배운 바로는 한국과의 기술 발전은 마치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해요. 한 단계씩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는데 중간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교수님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2025년 AI 스마트폰 시장 전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시죠. 향후 2년 내에 모든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자체 AI 칩을 탑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의 변화가 아닌 모바일 컴퓨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 현재 삼성 스마트폰에는 NPU라는 특별한 AI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요. 이 프로세서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해서 배터리 효율을 최적화하고 카메라 성능을 향상시키죠. 더 나아가 개인 맞춤형 AI 비서 기능도 제공해요. 이런 기술들은 수년간의 연구개발 결과물이에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아직 이런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 외부 업체의 범용 칩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브라운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AI 시대의 기술 종속성 위험도 분석 자료였는데 그래프와 도표가 꽤나 충격적이었죠. 현재 태국이 선택한 길을 계속간다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교수님께서 레이저 포인터로 각 항목을 짚어가며 설명하셨어요. 첫째, AI 관련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은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지 못해 대부분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는 마치 자동차는 팔지만 엔진은 만들 줄 모르는 것과 같죠. 2025년이 되면 모든 모바일 기기가 AI 기능을 필수로 탑재하게 될 텐데 이때 태국은 완전히 해외 기술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그래프로 넘어가셨어요. 둘째, 자체 R&D 생태계가 약화되면서 기술 혁신의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태국에서 철수하면서 현지 연구소도 문을 닫았죠. 이곳에서 일하던 300명 이상의 태국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매년 40~50명의 태국 대학생들이 받던 인턴십 기회도 사라졌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진행하던 5G, 6G 통신 기술 연구도 모두 중단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도표를 가리키시며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셋째, 결과적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나 확장현실 XR 기술이 보편화되는 2026년경에는 고성능 AI 프로세서가 필수가 될 텐데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태국에는 없어질 거예요. 결국 태국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나 판매 시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이셨어요. 더구나 현재 전 세계 AI 특허의 85%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 집중되어 있어요. 중국도 자체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핵심 기술 격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태국이 기술 협력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특히 다야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선택이 10년 후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끌어갈 미래를 위해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노트북에 이 말을 꼼꼼히 받아 적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업 내용이 아닌 우리 세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브라운 교수님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내리시며 수업을 마무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죠. 다음 수업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다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책상 위에 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녀의 표정에서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인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라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서는 동안 저는 잠시 자리에 남아 오늘 수업을 되돌아보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선택이 감정에 휘둘린 판단일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진정한 애국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닌 나라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흐름에서 뒤처지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잃게 되는 걸지도 모른다. 이날의 수업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단순한 스마트폰 선택의 문제를 넘어 한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교훈을 배웠으니까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현명해졌기를 바랐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태국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스마트폰의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중국 스마트폰은 아직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해외 관광객 중 한국가가 한국 제품들을 쓸어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국에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한국 제품을 팔며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요. 한국 제품을 세계적으로 구하기 쉬운 지금 시점에서 도대체 어느 국가가 한국 제품에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신문의 특파원 기자 하루카입니다. 28살의 여성 기자로 주로 아시아 각국의 사회 문화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신입 기자로 입사한 이후 이번이 제 첫 장기 해외 취재입니다. 태국에 도착한 것은 10월의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에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겼죠. 일본의 선선한 가을 날씨와는 너무나도 다른 기후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3개월간 지내며 태국의 현지 상황을 취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저는 이 낯선 날씨도 금방 익숙해질 거라 다짐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곳곳에 보이는 한국 브랜드의 간판들이었습니다. 화장품 매장, 식당, 카페 등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상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 건물 전체가 K-뷰티 매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장은 문이 닫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클로즈라는 글자만이 쓰여 있었죠. 호기심에 근처 카페에 들어가 바리스타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한국 화장품 매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대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취재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태국의 일상적인 모습을 취재하러 왔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 더 깊이 파고들 가치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방콕의 주요 상권들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했죠. 시암 광장, 터미널 21, 엠쿼티어 등 주요 쇼핑몰을 방문할 때마다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브랜드 매장들의 상당수가 문을 닫았거나 재고 부족으로 반쪽짜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중소형 쇼핑몰의 화장품 매장이었습니다. 이곳의 직원은 제게 속삭이듯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지금 진열된 제품들의 대부분이 2, 3개월 전 물건들이에요.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태국 세관이 한국 제품들의 통관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은 화장품 매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마트, K-팝 굿즈샵, 한국 패션 브랜드 매장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특히 젊은 층의 실망감이 컸습니다. 현지 대학교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 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한국 제품들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것들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느끼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좋아하는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에요. 수안의 말을 듣고 주변 식당가를 취재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한국 식품 전문점을 운영하는 파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손님들이 불닭볶음면이나 신라면을 찾아오시는데 이제는 재고가 거의 바닥났어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라면을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대체할 만한 게 없다며 많이 힘들어하세요.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김치의 맛을 잊지 못해 태국산 김치를 사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한국 김치 맛이 아니다라며 실망하시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국인들의 애착이었습니다. 방콕 시내의 한 약국에서 만난 50대 여성 뿌라티입 씨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한국산 홍삼을 먹어왔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컨디션도 좋았는데 요즘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른 나라 제품으로 바꿔보려고 했지만 효과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프로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유산균만 한 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는 단순한 물류 차질이나 외교적 마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이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가 꼭 전해야 할 이야기였고 앞으로의 시간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방콕의 시암 지역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방콕의 대표적인 쇼핑 중심지로 평소에는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한산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죠. 저기요, 혹시 한국 화장품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20대로 보이는 태국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질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일본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밝은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혹시 일본에도 한국 화장품 파는 곳이 많지 않나요? 여기는 요즘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녀의 이름은 난타였습니다. 평소 한국 화장품만 사용해왔는데 최근 들어 구하기가 힘들어져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애용하던 쿠션 파운데이션이 다 떨어져 가는데 대체품을 찾지 못해 걱정이라고 했죠. 혹시 일본에도 한국 화장품과 비슷한 제품이 있을까요? 일본 화장품도 품질이 좋다고 들었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본에도 좋은 제품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쿠션 파운데이션이나 립 제품들이 더 잘 맞더라고요. 도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찾아요. 특히 20, 3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정말 인기가 많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일본처럼 자국 브랜드가 훌륭한 나라에서도 한국 화장품을 선호한다니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구하기 어려워졌을까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제품이 태국인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그날 이후로도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카페에 앉아 있다가 심지어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태국인들이 저를 한국인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취재를 위해 현지 미용실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용사는 저를 보자마자 한국의 최신 헤어 트렌드에 대해 물었고 제가 일본인이라고 하자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스타일을 요구하는 손님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요즘은 한국 헤어 제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난감할 때가 많죠. 특히 염색약이나 트리트먼트 제품은 한국산을 특별히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태국 사회에서 한국 제품이 단순한 소비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자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대학가 근처의 카페에서 만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국인으로 오해했다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저희에게 너무나 친숙해요.
옷, 음식, 화장품, 음악 모든 것이 일상의 일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마치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나 외교적 갈등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매일 저녁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인으로 오해받는 상황들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국 사회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취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태국 시장에 넘쳐나는 가짜 한국 제품들이었습니다. 방콕의 한 시장을 둘러보던 중 저는 익숙한 한국 브랜드의 로고가 붙은 제품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했죠. 이건 완전히 짝퉁이에요. 현지 소비자 단체에서 일하는 수파펀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태국 시장에 유통되는 가짜 한국 제품들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일부 기업들이 한국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과 포장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어요. 특히 라면이나 과자 같은 식품들이 심각해요. 한글로 브랜드명을 써놓고 마치 한국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수파펀 씨의 사무실에는 이런 위조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그대로 베낀 듯한 패키지, 한글처럼 보이는 글자를 아무렇게나 써넣은 과자 봉지, 심지어는 한국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들까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홍삼 제품을 모방한 케이스가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산 홍삼을 신뢰하다 보니 이를 노리는 거죠.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수파펀 씨는 선반에서 소주병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한국의 유명 소주 브랜드와 똑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로고와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예요. 최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소주의 인기가 급증했는데 이를 노린 가짜 제품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한글로 쓰여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은 진짜인 줄 알고 구매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가짜 술들이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몇몇 소비자들이 가짜 소주를 마시고 건강 문제를 겪은 사례들도 있었답니다. 이런 가짜 제품들이 시장에 넘쳐나는 사이 또 다른 특별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리셀러 시장이었죠. 한국행 비자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해 태국으로 들여와 비싼 가격에 되파는 일이 늘어난 것입니다. 방콕의 한 쇼핑몰 지하에서 만난 리셀러 피차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저처럼 한국에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가 생겼어요. 입국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고 한국 지인의 초청장까지 받아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가려. 매번 캐리어 가득 화장품과 식품을 사와서 SNS로 판매하는데 관세와 운송비를 포함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예요. 재미있는 건 이제는 관광도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명동이나 동대문에서 쇼핑하고 남은 시간에는 관광도 하고 한 번 다녀오면 여행 경비는 물론이고 최소 3배는 더 벌어요. 덕분에 저는 취미로 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죠. 하지만 이런 리셀러들도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태국 세관이 개인 여행객의 물품 반입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완나품 공항의 한 세관 직원은 익명을 요청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한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면 특별 검사를 실시해요. 개인 사용 목적을 넘어서는 물량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특히 화장품이나 식품류는 더욱 엄격하게 검사합니다. 태국의 면세 반입 한도는 2만 바트, 한화로 약 80만 원 정도예요. 하지만 요즘 한국발 입국자들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물건들을 들고 오죠.
특히 화장품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두세 세트만 허용되는데 캐리어 가득 담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면 특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관 직원의 말에 따르면 최근에는 더욱 교묘한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제품의 택을 모두 제거하고 포장을 뜯어서 마치 사용하던 물건인 것처럼 위장해요. 심지어 화장품 케이스에 조금씩 사용한 흔적을 내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도 이미 이런 수법들을 잘 알고 있어서 여러 개의 같은 제품이 발견되면 바로 적발됩니다. 실제로 제가 공항에서 목격한 한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세관 검사대에서 발각되어 울먹이며 설명하는 모습이었죠. 화장품 케이스는 새 제품이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만 리필했다고 주장하더군요. 하지만 같은 제품이 20개나 있었어요. 결국 2만 바트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상업용 목적 반입 시도로 벌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세관 직원은 식품류 반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제한이 없지만 김치나 젓갈 같은 신선식품은 검역 절차가 필요해요. 일부 여행객들은 이런 규정을 모른 채 대량으로 가져와 폐기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요즘은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 이런 실수가 잦아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20대 여성이 화장품 200개를 가져오다 적발됐어요. 친구들과 나눠서 구매한 것이라고 했지만 SNS 판매 계정이 발견되어 결국 벌금을 물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암시장은 계속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을 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콕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는 한국 제품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두세 배씩 올라도 사람들이 구매하죠. 한번 한국 다녀오면 여행 경비는 뽑고도 남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예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태국 사회의 깊은 고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위조품 시장을 키우고 암시장을 형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태국의 젊은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SNS상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차 거리로 나와 실제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방콕 시내 중심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여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가 한국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20대 대학생 수리아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단체 K컬처 포 피스의 대표였습니다. 수리아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단순히 예쁜 화장품이나 맛있는 라면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은 저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였어요. K-팝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K-드라마를 보며 사랑을 배웠죠.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은 태국의 미래이기도 했고요. 시위 현장에는 다양한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태관계 회복하라.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스탑 더 헤이트 스타트 더 러브 등의 문구들이 한글과 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이들이 들고 있는 피켓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용하던 한국 제품들의 빈 용기나 포장지를 피켓에 붙여놓았습니다. 마치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암 파라곤 앞에서 만난 대학생 타나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 유산균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점심은 한국 라면, 저녁엔 친구들과 한국 식당에 가곤 했죠. 주말이면 한국 화장품을 사러 이곳 시암으로 왔고요. 그게 저희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해버렸죠. 패통탄 친나와 총리 관저 앞에서 열린 시위에는 1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단절을 걱정하는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위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26세의 판이사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것이 단순한 쇼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문화 교류가 끊기면서 우리의 시야도 좁아지고 있죠. 시위 현장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일부 참가자들은 한복을 입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해합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로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는 건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위대 속에서 만난 23세의 찬타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어요. 졸업하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시위는 태국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를 과도한 문화 종속이라고 비판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팬덤의 차원을 넘어선 문화적, 사회적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콕 대학의 문화연구소 소장인 차이왓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시위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구하지 못해서 생긴 불만의 표출이 아닙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미래상이 기성세대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하나의 롤모델이자 꿈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의 시위가 한태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방콕 정치경제대학의 한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는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태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즉각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라삭 교수의 말에 참석자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초기의 입국심사 강화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였지만 이후 발생한 반한 감정과 폭력 사태들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방콕과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폭행 사건들은 한국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죠. 이런 사건들이 양국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의 분석가 타나줌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태국의 젊은 층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발전 모델과 문화적 가치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문화 교류의 열망은 결국 양국 관계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 K컬처 스터디의 회장 라차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매주 모여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연구해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개월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 사태가 단순한 외교적 마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글로벌화된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마지막 취재를 위해 수완나품 공항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출국 수속을 도와주던 젊은 직원이 제가 한국 취재를 했다는 것을 알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수했다는 걸 알아요. 그녀의 말에는
관계 회복을 바라는 태국 젊은이들의 진심 어린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교류는 단순한 상품의 거래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개월을 돌아보며 취재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한태 관계의 회복은 분명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양국의 젊은이들이 보여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문화 교류가 아닐까. 상처는 곧 치유될 것이고 그때 양국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이렇게 한국과 교류가 없어지자 태국인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이 다른 국가에 이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고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제품의 소중함을 느끼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식품과 식당들이 뭔가 이상합니다. 한국에서는 본 적 없는 식품들이 보이고 한국인들은 이 제품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태국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수잔입니다. 국제문화학을 전공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은 교수님의 현대 아시아 문화에 의해 수업을 들으러 왔죠.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식문화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며 오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할 준비를 했죠. 동남아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음식 문화의 영향력입니다. 2023년 동남아시아 식품 시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요. 베트남의 경우 현지 소비자의 78%가 한 달에 1회 이상 한국 음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들 중 45%는 일주일에 1회 이상 한국 음식을 찾는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65%로 특히 자카르타와 발리 지역의 한식당 수가 2년 사이 3배 증가했어요. 말레이시아는 59%를 기록했는데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식품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필리핀은 52%를 기록했고 특히 편의점 판매 한국 식품이 매출 신장을 이끌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상세한 통계 그래프를 띄우시며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연령대별 선호도와 그 이유입니다. 20대의 경우 85%가 한국 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들 중 73%가 K-드라마나 K-팝을 통해 한국 음식을 처음 접했다고 응답했어요. 30대는 72%의 선호도를 보였고 이들은 주로 SNS나 유튜브를 통해 한국 음식 레시피를 찾아본다고 합니다. 40대는 58%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건강식으로서의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특히 김치와 발효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각 연령대별로 한국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K 콘텐츠의 다양성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한국 식품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현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한국 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47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는 동남아 시장에서 전년 대비 45% 성장했고 농심의 라면 제품은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라면 시장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대비 15% 상승한 수치예요. 태국에서는 23%, 말레이시아에서는 19%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더불어 한국의 소스 제품들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추장은 전년 대비 55%, 김치는 42%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온라인 배달앱에서의 한국 음식 주문 비중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3년 그랩푸드와 푸드판다 같은 주요 배달앱에서 한식당 주문량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어요. 메뉴별로 보면 치킨이 전체 주문의 28%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불고기 22%, 떡볶이 18%가 뒤를 이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프리미엄 한식당의 성장세인데 고급 한식 주문이 전년 대비 63% 증가했어요. 이는 한식이 단순한 패스트푸드를 넘어 프리미엄 다이닝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달앱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문 피크 타임이 저녁 7시에서 9시에 집중되어 있고 주말 주문량이 평일 대비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트렌드는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한국 식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현지화된 한국 식품의 성장세예요. 예를 들어 현지 제조 한국 소스의 판매량은 매년 2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화면을 전환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시장이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식품 수입액이 가장 많은 국가죠. 2023년 기준으로 약 12억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이 3.2억 달러로 가장 높고 소스류 2.8억 달러, 과자류 2.1억 달러, 음료 1.9억 달러, 기타 식품이 2억 달러를 차지했어요. 특히 방콕의 경우 전체 레스토랑 중 한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8.5%에 달해요. 이는 2021년 5.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식당의 업태별 분포인데요. 고급 한식당이 22%, 중저가 한식당이 45%, 길거리 음식점이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방콕의 쇼핑몰에서는 한식당 입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주요 쇼핑몰의 식당가에서 한식당은 평균 대기 시간이 타 음식점 대비 1.5배 길다고 합니다. 태국 소비자들의 한식 소비 패턴을 보면 20대에서 30대 여성의 경우 매주 평균 2.3회 한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SNS에서 한식 관련 해시태그 사용량도 2023년 한 해 동안 156% 증가했다고 해요. 또한 태국 현지 편의점 체인들의 한국 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는데 특히 야식 시간대 판매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식당들을 살펴보면 불고기와 삼겹살이 전체 한식 매출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방콕의 한식 프리미엄 바비큐 레스토랑은 평균 예약 대기 시간이 2주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떡볶이가 28%를 차지하는데 주로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죠. 방콕 시내의 길거리 음식점 중 한국식 떡볶이를 파는 곳이 2023년 한 해 동안 250개 이상 늘었다고 해요. 한국 라면의 경우는 더욱 놀랍습니다. 태국 전체 라면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23%에 달해요. 특히 매운맛 라면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45%까지 올라갔죠. 치킨의 경우도 흥미로운데 방콕 시내 한국식 치킨 전문점이 2023년 한 해 동안 180개 증가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 67% 신장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주요 한국 기업들의 태국 진출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비비고 브랜드로 태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2023년 비비고 만두의 태국 내 매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은 42%를 기록했습니다. 만두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개 판매를 달성했죠.
농심은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태국 내 매출이 전년 대비 92% 증가했고 방콕 근교에 제2공장 건설을 결정했어요. 특히 태국 고유의 매운맛을 접목한 또명 신라면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또명 신라면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태국 음식을 좋아하는 제가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제품이었거든요. 오리온과 대상의 성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리온의 초코파이는 태국 과자 시장에서 점유율 15%를 기록 중이에요. 대상은 청정원 브랜드로 태국 소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는데 특히 고추장의 경우 현지 대형마트 판매량이 매월 25%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태국에서 열린 서울푸드 인 방콕 전시회는 이러한 성과를 잘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90개의 한국 식품 기업이 참가했고 3일간 약 2억 5천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했어요. 특히 태국 유통업체들과 10억 원의 MOU가 체결되었고 현장 계약액만 8천만 달러를 기록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문득 이런 성공 이면에 어떤 도전과 과제가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때였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하지만 태국에서는 최근 한국 음식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일부 태국 기업들이 한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현지 식당에서 한글로 치킨 떡볶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태국식으로 변형된 음식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짜 한국 음식점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방콕에서만 300개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인데요.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나띠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오히려 한국 음식점들의 가격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통 한국 음식점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반 태국 사람들은 쉽게 먹을 수 없어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보통 한국 음식은 태국 음식의 3배 정도 비쌌거든요. 그 말을 듣자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 예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국과 태국의 경제적 차이를 생각해봐야 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인데 반해 태국은 1만 1천 달러로 3.2배의 차이가 있어요. 최저임금도 한국이 시간당 9,620원인데 태국은 3,450원 수준이에요. 게다가 대부분의 식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고추장이나 참기름 같은 기본 양념만 해도 운송비가 30%, 관세가 15% 정도 붙어요. 신선식품의 경우는 더 심해서 운송비가 원가의 45%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비싼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진 학생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요. 일부 태국 업체들은 이런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가짜 한국 음식을 판매하고 있죠. 2023년 방콕 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방콕 시내 한글 간판을 사용하는 식당 중 35%가 한국과 무관한 업체였어요. 이들은 한글로 치킨 떡볶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태국식으로 변형된 음식을 팔면서도 정통 한식의 80% 수준의 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번화가의 경우 10개의 한식당 중 4개는 가짜로 확인됐고 관광객들이 많은 시암이나 아속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각했죠. 나띠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비싸면 누가 자주 먹을 수 있겠어요? 저는 태국 기업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교수님은 이 논쟁을 정리하듯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어요. 법적으로는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로 고소가 가능했지만 태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고려해 대화로 해결하려 했죠. 대신 한국음식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정통 한식 인증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식재료의 원산지부터 조리법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제도였습니다. 2023년 말까지 방콕 시내 150개의 한식당이 이 인증을 받았고 인증 마크를 매장에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했어요. CJ제일제당의 경우 방콕 외곽에 8만 평 규모의 생산 공장을 추가로 건설해 현지 생산을 확대했고 태국 CP그룹과 협력하여 유통비용을 30%가량 절감했습니다. 농심은 현지 쌀국수 제조업체와 협력해 쌀로 만든 라면을 출시하여 재료비를 25% 줄였고 이를 통해 제품 가격을 20% 인하할 수 있었죠. 특히 두 기업 모두 태국 현지 농가와 계약 재배를 시작해서 고추, 마늘, 생강 같은 식재료의 현지 조달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렸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2024년 초에는 한국 식품의 평균 가격을 20% 정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메모하면서 문화적 충돌이 경제적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한 나라의 음식이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닌 더 복잡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태국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뉴스 기사들을 띄우셨어요. 지난달부터 방콕을 중심으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죠. 발단은 한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태국인 관광객 입국 거부 사건이었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 한국여행 거부 해시태그가 확산되면서 이 움직임이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이어졌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방콕 시내의 한 한식당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한글로 된 간판에 검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어요. 사건의 심각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지난주에만 방콕에서 12건의 한국 식당 기물 파손 사건이 발생했고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2곳이 방화 피해를 입었어요.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인 관광객과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물을 마시셨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태국 내 주요 유통업체들도 한국 제품 진열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대형마트 체인 빅시는 한국 식품 진열대를 70% 줄였고 세븐일레븐도 야간에는 한국 식품 판매를 중단했죠. SNS에서는 해시태그 노 코리안 푸드 캠페인이 시작되어 일주일 만에 80만 명이 넘는 태국인들이 동참했습니다. 나띠가 다시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우리 입맛도 무시하면서 한국식이 최고라고만 하고. 그때 예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은 태국 시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현지화된 제품도 만들고 가격도 낮추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두 학생의 말을 들으시고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반한 감정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일부 극단적인 단체들은 조직적인 불매운동을 시작했어요. 안티코리아 무브 타일랜드라는 단체는 회원수가 50만 명을 넘었고 한국 제품을 파는 가게 위치를 공유하며 불매운동을 독려했죠. 이들은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태국 기업들의 명단까지 공개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CJ제일제당의 태국 법인은 2024년 3분기에만 전년 대비 매출이 65% 감소했고 농심도 45%의 매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직원들의 안전 문제였죠. 한국 식품 기업에서 일하는 태국인 직원들이 협박을 받는 일도 발생했어요. 결국 지난주 주요 한국 식품 기업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태국 시장에서의 잠정적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방콕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농심도 현지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죠.
오리온은 태국 내 매장 250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대상도 현지 법인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또 다른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식품뿐만 아니라 주류 시장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소주가 타겟이 되고 있죠. 최근 치앙마이 지역에서는 한글로 선물, 건배, 태양, 추가 등을 써놓은 가짜 소주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타이스피릿, 타완당 1999 같은 현지 주류 업체들이 한국 소주와 동일한 초록색 360ml 병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교수님은 실제 제품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가짜 소주들은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태극 무늬 부채로 장식한 선반에 진열하거나 한국 문화축제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등 의도적으로 한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죠. 가격은 정품의 절반 수준인 8, 90바트, 한국 돈으로 3,200원에서 3,600원 정도입니다. 현지 술집들도 대부분 이런 가짜 소주만 취급하고 있어요.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방콕 시내 주류 판매점 중 68%가 이런 가짜 소주를 취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42%가 이를 진짜 한국 소주로 오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태국 현지법으로는 이런 모방 제품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 기업들은 수출용 제품 라벨을 영문으로 교체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쳐서 태국은 8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양국 간의 문화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체 시장을 물색하고 있어요. CJ 제일제당은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구축하기로 결정했고 농심은 필리핀 마닐라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생산 라인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대상 역시 말레이시아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죠. 교수님은 동남아시아 지도를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이미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태국의 85% 수준이고 정부의 외국 기업 우대 정책도 매력적이에요. 필리핀은 영어 사용 인구가 많아 글로벌 마케팅에 유리하고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태국의 손실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기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베트남은 5년간 법인 세면제를, 필리핀은 산업단지 무상 임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실 앞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 알겠는데 태국 현지 기업들의 제품은 어떤가요? 품질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수님은 마치 이 질문을 기다리셨다는 듯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한글 패키지를 사용한 현지 제품 중 45%가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짜 소주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죠. 교수님은 더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소비자들의 실제 선호도입니다. 방콕 소비자연구소가 실시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보면 참가자의 82%가 한국 기업 제품을 선호했어요. 맛, 품질, 위생 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죠. 특히 한국 기업들이 현지화를 위해 노력한 제품들은 90%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나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발표한 후 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세이브 코리안 푸드라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이미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의 잔류를 요청하는 청원에 서명했어요. 많은 태국 국민들이 한국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때 나띠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어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보였지만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교류의 현실입니다.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음식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이번 수업이 단순한 식문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화 교류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반한 감정 때문에 한국을 불매하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식품과 식당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태국인들에 대해 분노감이 느껴지면서 한국의 파급력이 이 정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남성들이 무언가를 뽑더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고 누군가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제시입니다. 특히 아시아의 정치와 군사에 관심이 많아 이 수업을 선택했죠. 더 폴리틱스 오브 밀리터리 서비스 인 아시아. 교수님의 수업명이 칠판에 적힌 걸 보며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각국의 국방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셨어요. 교수님은 먼저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의 자위대 체제, 중국의 현대식 군사력 확장, 대만의 방위 체계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셨죠. 그러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오늘은 태국의 독특한 군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며 화면을 넘기셨어요. 태국은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징병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비뽑기 방식이죠. 이 말에 강의실의 학생들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가셨어요. 태국의 독특한 군 입대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죠.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100명의 군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보통 8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원 입대자들의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복무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의 18개월이나 다른 국가들의 복무 기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편이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입대한 군인이 더 오래 복무하고 싶다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이는 군인으로서의 경력을 쌓고 싶거나 군대를 직업으로 삼고 싶은 이들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나머지 20명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둘러보며 물으셨어요. 이들은 신체 검사 등급에 따른 순서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신체 검사 1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추첨에 참여하게 되죠. 그 다음 2등급, 그리고 3등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간단한 도표를 그리시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추첨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약 30%가 빨간 공을 뽑아 입대하게 되는데 이 비율은 필요한 인원에 따라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만약 1등급 지원자들 중에서 필요한 인원이 모두 채워진다면 2등급과 3등급 지원자들은 자동으로 면제가 됩니다. 이들의 복무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로 자원 입대자들보다는 긴 편이죠. 즉, 신체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운이 좋으면 아예 추첨 기회조차 없이 면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수님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덧붙이셨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시스템이 자원 입대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복무 기간이라는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필요한 군사력은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과연 현대 군대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논점이 되겠죠. 저는 노트에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도 이런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궁금했어요. 마치 제 생각을 읽으신 것처럼 교수님은 실제 추첨 현장의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표주박과 비슷한 용기에서 공을 뽑는 방식입니다. 검은색 공이 나오면 면제, 빨간색 공이 나오면 입대하게 되죠. 흥미로운 점은 이 추첨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영상에서는 마치 축제처럼 밝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군 관계자들이 추첨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고 당첨자에게는 박수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공정하고 효율적일까요? 교수님이 던진 질문에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현대 군사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선발 방식이 가지는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수님은 이어서 태국의 군사력 현황, 훈련 체계,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 관계 등을 설명해 나가셨어요. 저는 이 특이한 제도가 태국의 군사력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자리에서 갑자기 손이 올라갔어요. 태국에서 온 교환학생 사라였습니다. 평소에도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언하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어딘가 공격적인 태도가 느껴졌어요.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라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국의 군사제도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처럼 모든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보다 우리처럼 선별적으로 뽑는 게 더 현대적인 방식 아닐까요? 교수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사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은 군사력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들었어요. 병력 수는 많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전투력은 태국이 더 우수하다고 봐요. 우리는 선택된 군인들에게 더 전문적인 훈련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강의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최근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한 감정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태국인들의 한국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고 해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을 하는 사례와 흉악 범죄의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태국인들도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되었고, 이는 태국 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노모어 코리아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런 반한 감정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한때 태국에서 인기를 끌던 K-드라마나 K-팝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한국 관련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태국 언론들은 한국의 출입국 정책을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며 감정적인 보도를 이어갔고 이는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긴장 관계는 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미묘하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최근 태국 군대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 태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우리를 깔보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K문화가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례하게 굴고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라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서 감정적인 공격으로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게다가 한국은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우리 태국은 다르죠. 우리는 순수하게 국가방위를 위해 군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해요.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이 자신들의 군대 문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마치 다른 나라의 군사 제도는 열등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교수님은 이제 개입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라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발언을 던졌어요. 심지어 우리는 중국과도 긴밀한 군사 협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아무나와 협력하진 않을 테니까요.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것밖에 못하면서. 이 말에 강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이제는 국제관계에 민감한 영역으로까지 대화가 번져가고 있었어요. 저는 교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하실지 궁금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희수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희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군사력이 약화되었다는 사라하구의 말씀은 객관적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를 보면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반면 태국은 20위권에 머물러 있죠. 희수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자체 군사기술 개발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K2 전차, FA-50 전투기, K9 자주포 등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사라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국은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와준 나라예요. 그만큼 우리의 군사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희수는 잠시 사라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6.25 전쟁 때 태국이 보내준 도움은 한국이 절대 잊지 못할 은혜예요.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도 해볼까요? 1990년대 후반 태국이 경제 위기를 겪을 때 한국은 태국 군대 현대화를 위해 상당한 지원을 했습니다. K1 소총 기술을 이전해 주었고 군사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했죠.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태국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희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2010년대에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태국 육군의 주력 화력이 되었죠.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정비 훈련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군사 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희수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태국이 미국과 맺은 동맹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태국은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이잖아요. 실제로 매년 코브라, 골드 훈련도 진행하고 있고요. 더구나 한국이 미국에 의존한다고 하셨지만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주 국방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희수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반박에 사라는 점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사 지원 이야기가 나오자 당황한 듯 했어요. 사라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군대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에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뽑기 때문에 전문성이 훨씬 뛰어나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처럼 모든 남자들을 의무적으로 보내는 것보다 우리처럼 제비뽑기로 선별하는 게 더 과학적이에요. 뽑힌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게 되죠. 교수님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셨지만
사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신체 등급에 따라 순서대로 추첨을 하잖아요. 1등급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인원이 다 채워지면 그 다음 등급은 자동으로 면제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시스템인지 아세요? 사라는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들떠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주장이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서 오히려 자국의 군대 시스템의 허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게 명백해 보였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사라 학생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태국의 군사제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죠.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먼저 태국 군대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932년 이후 태국에서는 20번이 넘는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군대가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사라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4년에도 프라유 차노차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죠. 군대가 국가방위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정치 권력 장악에 더 관심을 보여온 겁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두 번째로 태국 군대의 예산 운영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태국은 매년 GDP의 1.7%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71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죠.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2020년 감사원 조사에서 군 장비 구매 과정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적발됐습니다. 실제 장비 가격보다 30에서 40% 부풀려진 계약이 다수 발견됐죠. 이런 차액은 고위 장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방금 학생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그 계급별 추첨 제도의 실상을 살펴보죠. 2022년 한 조사에 따르면 상위 1% 부유층 자녀들의 군대 입대 비율은 고작 3%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다음 페이지로 넘기셨어요. 부유층 자녀들은 고가의 사립병원에서 맞춤형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약간의 척추 측만증이나 경미한 편평족도 과다하게 부풀려 진단받는 거죠. 심지어 군의관에게 뇌물을 주고 아예 사급 판정을 받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첨 자체에 참여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면제가 되죠. 지난해에는 방콕의 한 고위 군의관이 1인당 10만 바트 약 300만 원을 받고 수백 명의 신체 등급을 조작해준 사실이 드러나 큰 스캔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강의실이 숨죽인 채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또한 군대 내부의 폭력 문제도 심각합니다. 신병 훈련 과정에서의 가혹 행위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고위 장교들은 특권층으로 군림하면서 병사들을 사적으로 부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된 제비뽑기 시스템의 맹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계층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각종 면제 방법을 찾아내고 결국 가난한 집안의 청년들이 군대에 가게 되는 거요. 이게 과연 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라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시스템이 군대의 전문성과 전투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돈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실제로 군대에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층에 속하게 됩니다. 이는 군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특히 학생이 말한 것처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 아닐까요? 국방의 의무가 일부 계층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태국 군대 시스템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난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트랜스젠더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태국의 트랜스젠더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카토이라고 불리는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불교 교리에서는 성 정체성을 개인의 업보로 여기며 이를 차별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셨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군대 신체 검사에서 트랜스젠더를 이유로 면제를 신청하는 건수는 연간 약 200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그 수가 650건을 넘어섰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신청자들의 70% 이상이 상위 10% 소득 계층의 자녀들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방콕의 부유층 거주 지역에서는 소위 면제 패키지라는 것까지 등장했습니다. 성형외과와 군의관이 결탁해서 최소한의 호르몬 치료와 간단한 성형 수술만으로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비용은 1인당 약 100만 바트 약 3,7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지셨어요. 진정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는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방콕의 한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대표는 우리의 정체성이 부유층의 군대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분노를 표현했죠. 실제로 트랜스젠더 취업 차별이 더욱 심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차피 군대 빠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편견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계속하셨습니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태국 군대의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태국 군대 내 가혹행위 신고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어요. 특히 고위 장교들의 사적 지시나 비인격적인 대우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민의식의 차이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한국의 경우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군대를 통한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어떤가요? 태국에서는 군대에 가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군대에 가는 것으로 인식되죠. 현재 태국은 이러한 인식들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고 군인들에 대한 배려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군인을 대하는 태도와 태국 사람들이 태국 군인을 대하는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죠. 이는 군대가 더 이상 국방의 의무가 아닌 피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수님은 최근 태국 청년들 사이에서 있었던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응답자의 78%가 가능하다면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답했고 85%는 군대에 가는 것이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군대에 간다고 하면 주변에서 비웃음을 받는다는 응답이 62%나 된다는 점이죠. 이러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군대의 질적 저하로 이어집니다. 실력과 자질이 있는 인재들은 모두 빠져나가려 하고 결국 군대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한 나라의 건강한 국방 체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군대를 가지 않는 나라의 학생들도 이러한 교수님의 말씀에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고 이내 강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라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제도의 실상을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각국의 군사제도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든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왔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제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우리의 역할이죠.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라를 바라보시며 교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나눈 토론이 다소 날카로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각국의 군사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차이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훨씬 더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국방의 의무가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것은 한 사회의 가치관과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사라가 혼자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도 아마 오늘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의 민낯을 마주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일 테니까요. 제 노트북을 펼치며 오늘의 수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국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군 입대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의 군 입대 제도가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국의 군사력과 비교하는 태국 학생을 보니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